2015년 10월 초의 어느 아침,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옷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긴 바지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처음에는 계획적인 성폭행 후 피해자를 살해하여 입을 막은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평화롭다고 여겨졌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무엇이 한 사람을 이토록 잔혹한 범죄로 몰아넣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공식 경찰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에서 삼날이 흙을 걷어내는 순간,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줄지어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과 마을 주민들은 모두 손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노란 해바라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주변보다 유난히 흙이 부드럽게 다져진 작은 구역을 발견했고 이상함을 느껴 조심스럽게 삽을 내려쳤습니다. 몇 차례 흙을 걷어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고 잠시 뒤 흙 속에서 사람의 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이어 확인된 시신의 신원은 전날 아침 해바라기 수확을 위해 밭으로 나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32살 여성 장투마이였습니다. 시신은 약 60cm 깊이의 얕은 구덩이에 묻혀 있었으며 몸 위에는 급하게 덮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흙은 서둘러 다져놓은 듯 울퉁불퉁했고 해바라기 줄기는 여러 곳이 꺾여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피해자가 가져왔던 흰 포대와 흩어진 해바라기 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사일이 이어졌어야 할 장소는 단숨에 살인사건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수사관들은 곧 하나의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도 아니었고 인적이 끊긴 외딴 산속도 아니었습니다. 가을 수확이 한창이던 오전, 여러 주민들이 같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비명을 듣지 못했고 누구도 범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직접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살인과 시신 은닉까지 마쳤다는 사실은 사건의 대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이 진행될수록 또 다른 의문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은 부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지만 주변에는 성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에 집중된 치명적인 외상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범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현장까지 조작하려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범행 직후 침착하게 증거를 없애거나 현장을 꾸미는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순간적인 충동을 넘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지적 판단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수사팀이 밝혀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장투마이를 살해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던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에서 범인은 어떻게 피해자를 제압하고 시신까지 묻은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오전 평화로웠던 농촌 마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안장촌 사람들에게 장투마이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농촌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32살의 그녀는 남편 판광후이와 두 아이를 돌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밭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외지에서 일했고 주말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안과 농사,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까지 대부분의 책임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해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곧바로 밭으로 향하는 생활은 계절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초, 마을에는 가장 바쁜 수확철이 찾아왔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거두는 시기는 짧았고 제때 수확하지 못하면 품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노인들은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부터 각자의 밭으로 흩어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해바라기 밭에서는 서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풍경은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공간을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투마이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기다리지 말라는 말을 남긴 뒤 흰 포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업에 사용할 작은 도구와 간식으로 먹을 해바라기 씨를 챙겼고 익숙한 길을 따라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본 이웃들은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매일 마주하는 일이 흔했기에 그날 아침의 모습도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살던 음오찌흥 역시 주민들에게는 평범한 농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과 농지 주변에서 보냈습니다. 힘쓰는 일을 잘했던 그는 농사철이면 삽을 들고 밭을 정리하거나 마을의 여러 허들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경계하는 주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여러 주민들의 기억을 하나씩 맞춰보자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장면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응오찌응이 평소에도 장투마이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거나 그녀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마을 사람끼리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라고 생각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돌아보니 그 행동은 결코 우연으로만 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두 가족은 과거 농지 경계 문제로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역시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반복적으로 상대를 관찰하거나 접촉 기회를 만들려는 행동이 오랜 기간 축적될 경우 그것이 반드시 즉각적인 통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이 거절과 결합되는 순간 가해자의 왜곡된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위험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날 아침 음오찌응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농사일에 사용하는 삽이 들려 있었고 가족에게는 밭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번기에 삽을 들고 들판으로 향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본 주민들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몇 시간 뒤 안장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참혹한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투마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실종 사건은 즉시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가장 먼저 현장을 다시 원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장소와 시신이 발견된 지점, 그리고 그 사이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하나씩 연결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흰 포대는 밭 가장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미처 담지 못한 해바라기 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줄기가 한꺼번에 꺾이고 땅이 심하게 눌린 구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곳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장소로 판단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는 이러한 판단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의 손등과 팔에는 여러 방향에 긁힌 상처가 남아 있었고, 오른손에는 강한 충격을 막으려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이 확인되었습니다. 머리 왼쪽에는 둔기에 강하게 가격당한 치명상이 있었으며,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 손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구덩이 주변에서는 흙이 급하게 메워진 흔적과 함께 작업용 삽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삽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고, 묻어있던 흙 역시 시신이 매장된 장소의 토양과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삽을 범행과 시신 은닉에 모두 사용된 핵심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수사관들의 시선을 끈 것은 피해자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의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는 성범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밀 감정 결과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인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꾸며 수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의 초점은 우발적인 성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를 알고 있던 인물에 의한 계획적인 은폐 행위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대부분의 주민들이 각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현장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마을에 남아있던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와 행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하반직이라는 남성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중고 판매점에 넘긴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를 대조한 결과 판매된 기기가 장투마이의 휴대전화와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하반직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사건 다음 날 들판을 지나던 중 길가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웠으며 문제가 될까 두려워 유심칩을 버리고 기기만 판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설명처럼 보였지만 휴대전화가 발견된 위치와 이동 시간, 그리고 사건 당시 그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 객관적 자료가 그의 진술과 일치하면서 하반직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지만 끝내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신을 깊은 산속이 아닌 사건 현장과 가까운 해바라기 밭에 그대로 매장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려 했다면 훨씬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 범행은 매우 서둘러 이루어진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현장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신이 묻혀있던 구덩이 주변에서는 작업용 장화를 신은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크기는 42 사이즈였습니다. 흔적은 구덩이에서 밭 가장자리에 좁은 길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누군가 시신을 매장한 뒤 급히 빠져나간 동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의 진술을 다시 대조하던 수사팀은 사건 당일 아침 음오찌 흥이 삽을 들고 해바라기 밭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농사일처럼 여겨졌던 행동이었지만 다른 증거들과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은 점차 수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든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뿐 결정적으로 범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응오찌 흥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정황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 자국과 삽, 목격자 진술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사는 그의 진술을 하나씩 검증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 아침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분 단위로 재구성하며 작은 모순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것은 음오지응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마을 서쪽론을 둘러보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 설치된 민간 카메라에는 오전 9시 무렵 어두운 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해바라기 밭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손에 긴 삽을 들고 있었으며 체격과 복장, 이동 시간은 모두 음오지응과 일치했습니다. 그의 설명과 실제 이동 경로는 처음부터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어 확보된 주민들의 진술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한 주민은 사건 당일 오전 해바라기 밭 가장자리에서 음오지응의 붉은색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 없었고 키가 큰 해바라기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을 현장 감식 결과와 대조했고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위치가 피해자의 작업 장소와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된 것은 가족의 진술이었습니다. 아내 박지혜우 리에는 남편이 평소와 달리 매우 서둘러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논에 물을 확인하러 간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그들의 논은 이미 수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살펴볼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이 출발 직전까지 특별히 급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삽을 챙겨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보였던 행동은 다른 증거들과 연결되면서 점차 계획적인 이동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파즈 2사이즈 신발 자국 역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신발 자국은 시신이 묻힌 곳에서 시작해 좁은 농로를 따라 이어졌고 깊이와 간격으로 볼 때 무거운 물체를 옮긴 사람이 남긴 흔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음오지응이 평소 같은 규격의 작업화를 착용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 신발은 마을 사람 누구나 신는다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이동 방향과 현장 위치가 그의 동선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별 증거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증거가 동일한 사람을 향해 반복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형사수사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는 대개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흩어져 있던 사실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순간 찾아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여전히 마지막 한 조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오지응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그의 일상적인 행동을 비공개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지만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피하거나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불안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녁, 음오지응이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계속되는 경찰 조사를 걱정하며 남편을 다그쳤고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투마이를 찾아 해바라기 밭으로 갔으며 접근을 거부당한 뒤 몸싸움이 벌어졌고 순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삽을 휘둘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시신을 밭 안쪽으로 옮겨 직접 구덩이를 파고 묻었으며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현장을 꾸몄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 대화는 사건의 모든 빈칸을 메우는 마지막 퍼즐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확보한 진술과 기존의 물적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음오지응은 마침내 자신의 범행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해바라기 밭에서 시작된 수많은 의문은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었고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의 가면도 마침내 완전히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기록이 모두 정리된 이후에도
수사본부가 가장 오랫동안 분석한 부분은 범행의 과정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음오찌응은 처음부터 흉악범으로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고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온 낯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안장촌에서 이웃들과 함께 생활해온 평범한 농촌 주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무엇이 한 사람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사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음오찌응은 오래전부터 장투마이에게 일방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심을 피해자가 언젠가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으며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장투마이는 일관되게 거리를 두었고 그의 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분명한 거절이었지만 음오찌응은 이를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감정은 호감이 아닌 집착으로 변해갔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그는 혼자 해바라기 밭으로 향하는 장투마이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하며 접근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장투마이는 강하게 저항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음오찌응은 자신의 행동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과 거절당했다는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고 손에 들고 있던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치명적인 일격은 모든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본부가 더욱 주목한 것은 살인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음오찌응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변을 살핀 뒤 시신을 해바라기 밭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삽으로 직접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려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으로 오인하도록 현장을 꾸몄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단순한 공포나 당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상황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순간적인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직후 증거를 없애고 시신을 은닉하며 현장을 조작하는 행동은 또 다른 차원의 의사 결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발적인 폭력과 중대한 살인 범죄는 분명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음오찌응의 진술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발각될까 두려웠다고 말했지만 장투마이의 죽음 자체에 대한 후회나 유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는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피해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처벌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범행 직후 시신을 숨기고 현장을 조작한 행동과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왜곡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순간, 거절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오찌응 역시 끝내 장투마이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결국 한순간의 폭력으로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충동이 만들어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왜곡된 집착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적절한 시점에 제어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평화롭던 마을 전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7월 중급인민법원은 음오찌 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직접 구덩이를 파 시신을 은닉했으며 수사의 방향을 흐리기 위해 현장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의 은폐 행위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장투마이 살인 사건은 법원의 판결과 함께 형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판광우이는 더 이상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어린 두 자녀는 어머니를 잃은 채 성장해야 했습니다. 수학철마다 해바라기 밭을 바라볼 때마다 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역시 오랫동안 혼자 들판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강력 범죄가 낯선 사람보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익숙함은 경계심을 낮추고 반복된 접촉은 접근의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평범한 농촌 마을이라는 공간이 결코 범죄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투마이 사건은 한순간의 폭력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왜곡된 집착과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믿음은 가장 큰 비극으로 바뀌었고 평화롭던 해바라기 밭은 한 마을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공식 수사 기록은 이 사건을 하나의 살인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집착과 왜곡된 소유욕을 사소한 문제로 넘겨버린다면 평범한 일상은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장투마이 사건이 오늘날까지도 경각심을 주는 이유입니다.